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의 발표가 일주일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등 안보 분야를 둘러싸고 미국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있었던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의 공동 성명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에이펙 이후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안보 시계와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 등을 집중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As we move forward, work with them, lead the conventional defense here on the peninsula against North Korea.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 장관하고 얘기될 때 실제 필리조선소 이런 얘기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필리조선소에서 하는 걸로? 그동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축적해온 기술도 있고 또 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한미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전자권 전환 문제는 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국군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첫 질문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게 아마 시청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걸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 미국 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인트 팩트 시트나 공동 성명, SCM의 공동 성명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당초는 지난주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 핵 추진 잠수함 검조 문제가 대두되면서 네. 미국 내 정부 각 부처에 좀 미국의 약간의, 문제네요. 네, 조율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금년간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뭐 어떤 점이 지금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양국 대통령 간의 의제 사항은 아니었지만은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직접적인 현장에서 맞습니다. 네, 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각 부처 간의 어떤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단한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우리 군의 30년 이상의 염원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이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수준까지 좀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각 부처에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무부, 상무부, 뭐 에너지부 예. 여러 가지 각 부처가 유기적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 조율로 이렇게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저도 기억이 나요.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 때 이 얘기를 이제 꺼냈는데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팩트 시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의 주장은 그거겠네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는 한국에서 해야 한다. 요거 이제 문구가 좀 들어가길 원하겠네요.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실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그 건조, 그러니까 원잠을 한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필리 조선소는 그런 시설이 설비가 미비하고 우리 국내의 기술 또 설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갖춰졌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 조건에 부합하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였나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도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거 이제 이미 다 정리가 된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의 선체 그리고 원자로를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료는 연료가 되는 거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거. 이거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뭐 그 수준에 거의 다 다다랐다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그 지난 우리 군의 피난은 노력으로 30년 이상을 준비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해왔기 때문에 바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기술력 또 인력, 설비, 보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값싸게 가성비 높게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우리가 한 30년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만 있으면은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런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료가 공급되면은 당장 뭐 한 10년 안에도 건조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젤 잠수함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가성비나 기술력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술력에다가 플러스 핵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술 성숙도와 완성도는 상당히 이르렀다. 원자로 집합제 완성도 기술, 네. 그다음에 변동 전환 장치의 기술 이런 핵심적인 기술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보다 더 단축되고 압축된 시간에 우리의 기술력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압축해서 통상은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네네. 그보다 더 단축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이 10년 이내도. 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께서는 보니까 지난주에 헤그세스 전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전쟁부, 대통령이 예. 전쟁부로 바꾸라고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예, 예. 국방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부 장관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판문점도 이제 두 분이서 같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해서 원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요? 엑스 장관의 첫마디 말씀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한국이 건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SCM 회담차 오실 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의지도 강하더라. 그 공동 성명 뭐 이른바 소위 조인트 패트 시트가 이게 빨리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미국으로 바로 귀국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조하는 거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냥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네, 아주 포지티브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요.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어요? 디젤 잠수함보다는 바닷속에 있는 자막 능력, 그러니까 시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은밀성, 은밀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속도. 예. 디젤보다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이미 북한은 24년도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선언을 한 마당에 만약에 우리가 전략 자산이 없으면은 이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을 이루는 일대 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은 DJ 대통령께서 보라매 사업 KF-21을 결정을 하셨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T-50 고등훈련기를 결정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해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맥락에 이어서 보면은
이제 자주국방의 정점에 점을 찍는 활용점정의 역할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에 있다. 일대 자주국방의 쾌거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장관께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핵 연료 추진 잠수함이죠.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이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떠나서 오랜 우리 수건 사업 아니었습니까? 하고 싶었는데 그건 미국의 여러 가지 승인과 요청했지만은 거의 미국에서 거부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승부사 기질이 이걸 해결해 내는 것이죠.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핵 추진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먹을 것만 있으면은 식량 보급만 되면은 바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식량 보급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한 번씩 올라와서 이제 다시 식량 보급하고 다시 자망하고 그렇지만은 이론적 기술로 보면은 아마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요. 예. 그 은밀성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특히 자망 능력이란 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스피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간담이 서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제가 어린 때 읽었던 해저 산만리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딱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디젤 잠수함이 또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하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젤도 사실 잠수함도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도 우리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또 가성비나 여러 가지 후속 군수 지원도 뛰어나기 때문에 뭐 캐나다,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선망하고 있는 그런 잠수함인데 거기 플러스 이제 우리가 원잠까지 핵 추진 잠수함까지 이제 건조하게 되면은 명실상부하게 국방의 최고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장관께서는 좀 전에 이제 북한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원잠을 갖게 되면은 북한이 굉장히 불안하고 뭐 이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주변국들 반응도 좀 이제 궁금해요. 먼저 일본 반응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사설을 통해서요.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일본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북한 말고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핵폭탄을 탑재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군사용으로 쓰기는 합니다만은 핵폭탄을 탑재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까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일본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일본은 물론 이제 평화병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갖는 것이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상호 유인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말고요. 중국 같은 경우 좀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거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서해도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메시지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목적은 자주국방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공격을 하거나 특정 국가를 지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주국방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목적인 전략적인 자산 무기지 그것으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방어적.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공격형이 아니고 우리는 방어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한미 안보 협의회의 SCM의 가장 큰 이슈는
전자권 전환 문제였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바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로 이 얘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전자권 문제인데 지금부터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 한미 안보 협의 회의의 주요 이슈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자, 안 장관께서는 이번 한미 안보 협의 회의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한 게 상당히 진전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죠. 예, 안보 관련 얘기는 상당히 뭐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57차 한미 연례 안보장관 회의 SCM에서는 네. 한미 헥스 장관과 저 안규백은 한미의 연합 능력 태세, 그다음에 동맹의 능력을 아주 확고하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건에 충족한 전자권은 COTP라 합니다. COTP라는데 그 조건의 전자권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군이 피난하는 약 20여 년, 2006년부터 전자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20년 동안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서 우리 군이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 주도적으로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1단계는 2019년도에 그 평가에서 검증을 끝난 겁니다. 네. 그러면 22년도에 2단계, 그러니까 IOC, FOC, FMC 2단계가 FOC인데. 잠깐만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예, 같아서 예.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데 보여주시죠. 자, 전자권 전환 1단계 최초 작전 운용 능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바로 이 1, 2, 그렇습니다. 3단계네요. 예, 근데 그 2단계에서 지난 2022년도에 3년 전에 이미 평가를 마쳤는데 네. 웬일인지 이걸 검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해서 이것을 빨리 검증을 하자 해서 내년도에 검증을 하기로 이제 한미 공동의 그 합의 접근을 본 겁니다. 2단계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지금 그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는 그럼 2단계네요. 2단계입니다. 아. 2단계. 2단계 이제 검증이 이제 통과되면은 양국 국방부 장관은 그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한테 FMC 전환연도 X년이라고 그러죠. X년을 네.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양국 양국 정상께서는 그걸 가지고 영내 환경 평가를 해서 그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자권이 우리 대한민국 회수가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3단계 같은 경우도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끝을 낸다 뭐 이런 내용도 명문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검증이 완료가 되면은 네. 바로 양국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의 목적은 국민 조건 정부 임기 내에 조속히 그 전자권 전환을 실현한다. 이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자권을 찾아오는 거, 전환하는 거 이게 이제 주요 국정 목표로 이제 내세우지 국정 과제로 않았습니까? 내세웠습니다만, 국정 과제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 해봐야 202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왔고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것은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조건에 거의 충족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북한 우리의 핵심 군사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무기체계 예. 얼마나 되는가, 예.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예.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우리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 갖고 있느냐, 한국군이. 네. 그다음에 3단계가 이제 영내 환경 조성이 얼마나 돼 있느냐 이건데
그래서 이번에 군사력 그 방위력 개선비가 약 13% 이번에 증액을 시켰고 네.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요. 네. 그다음에 이 삼축 체계, 그러니까 킬체인, KMD, KMPR, 그러니까 보고 먼저 타격하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의 그 한반도의 그 방공망 네. 조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네. 뭐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22.3%라는 작년보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여해서 전작권 회수를 위해서 총력 질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측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이런 의견의 일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군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시 전작권이 94년도에 그 우리한테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로부터 이제 31년이 흘렸고 한미가 언제 2006년도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 본 것도 2006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에 보이는 곳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런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전작권이 전환이 되더라도 네. 일각에서는 뭐 미군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 제가 질문 드리려고 예. 했는데 바로 그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작권이 전환되면은 주한미군이 이제 철수를 한다거나 또는 북한의 어떤 대북 억지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작권 전환하면서 연합 방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한미 방위는 더 공고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지금도 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강화되는 6개 구성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구성부 사령부가 금년까지 4개 끝나고 28년까지 연특사, 특전사, 그다음에 연방사, 이게 4개, 2개가 남습니다. 네. 28년까지 그러면 6개 구성군 사령부가 돼 있으면 더 촘촘히 아마 그물에 바람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한미가 연합방위체 더 공고히 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또 이거예요. 용어 선택, 단어 선택인데 방송이나 이제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동안에 전작권 전환이다 또는 전작권 환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요.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했어요. 회복이요. 그리고 이번에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작권 조기 회복이 한미 동맹을 더 심화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회복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회복이란 말씀은 원래 자른 자리에 있는 것을 원래 자리로 전환시킨다는 의미고요. 이것이 역사적, 정치적 저는 용어라고 이해를 합니다. 원래 있는 것을,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킨다. 돌아온. 그리고 전환은 이제 일반적 군사적 용어라고 보는데요. 저는 회복이나 전환이나 이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회복이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더 맥락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주국방의 확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에서도 앞으로는 전시작전권 회복 이렇게 이제 용어를 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 세계 군사력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세계 군사력이 5위고 북한이 34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란 것은 단순히 군사적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외교력, 정보력, 국방력, 그다음에 경제력 이 다행 요소 4가지인데요. 네. 이 4가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지만은 세계 32위고 우리는 핵무기는 비대칭 무기는 없지만은 5위란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국제적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기저하에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용어 선택이 있어서 이제 좀 새롭게 네. 하는 게 많아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을 전쟁부 장관이라고 바꿔라. 앞으로는 전쟁부 장관. 네.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우리와도 연관되는 게 동맹 현대화. 예. 동맹의 현대화. 언론들로서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미국이 그동안 당신네 나라 안보를 지켜주느라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신네들이 그 비용을 좀 분담해라. 요게 이제 동맹의 현대화의 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우리 보고 이제 비싼 무기 사라 이런 압력을 좀 넣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위 분담금은 이미 작년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뭐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미치겠다 그에 대해서는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동맹의 현대화라는 것은 오늘 지나면 내일이 또 과거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맹의 현대라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가지고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미측에서도 그런 말을 한 것은 상당히 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현대화 하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또 이제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미중 패권 경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그러면 이제 바뀌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건데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한번 또 들어보시죠. 네. It reminds you of the core of this alliance, that ultimately it's holding the line and protecting our ally from the DPRK. But there's no doubt, flexibility for regional contingencies is something we would take a look at. 자, 들으신 것처럼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예. 주한미군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위협에 대응해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 8월이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헤그세스 장관 만났을 때 안 장관께서도 이런 입장을 좀 전달을 하셨습니까? 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보면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의 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자 관계지 제3의 개입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문구도 없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가 상호 간에 긴밀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어느 일방의 나라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면은 2006년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미가 발표한 이제 공동 성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네네. 이게 2006년도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을 하자고 이렇게 조건을 하면서 그때 2006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의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3국을
가서 뭐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임의대로 어느 일방이 나라가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 그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은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저도 이제 자꾸 예.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하는데 전쟁부 장관이요. 네. 자,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나 무기 수준이 사실 세계적입니다. 네. 우리가 핵만 없을 뿐이지 재래식 미사일이랄지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는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 협의 그룹 산하의 CNI는 한국형 맞춤형 전략이거든요. 네.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플러스해서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촘촘히 짜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재래식 무기는 한국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좀 더 이제 달리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 묶이지 않고 재래식 같은 경우에요. 영내 위협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빈틈을 줬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될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그 안을 제안한 바는 없습니다. 네. 없고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 주 목적이 한반도 방어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에이펙 기간에 북미 회동 있을 거라 이제 언론에서 이제 네. 뭐 잔뜩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깜짝 회동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불발됐어요. 네. 불발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다시 이제 북한을 제재하기 또 시작하고 압력을 넣은 거. 그러자 이제 북한도 반발이 강해요. 한번 보시죠. 자, 김은철 북한 외무성의 부상이죠. 그리고 6일날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미 행정부 상습적 전통적 방식으로 적대 의사 재표명했다. 인내심 갖고 상응해서 상대할 것이다. 뭐 과거에 비해서 이제 톤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며칠 전이죠. 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지금 이제 부산에 워싱턴 핵 잠수함이 예, 조지 휴스턴. 조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항공모함. 예.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는데 그 어떤 언론에서 보면은 그 거리가 뭐 거의 맞출 수 있는 거리라고도 하고 하는 이거 위협 아니에요? 북한의 도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의 도발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금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핵심 첨단 기술을 이전받아서 상당히 재래식 무기도 많이 발전돼 나온 상태라고 봅니다.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인민에 대한 어떤 선전 효과 그리고 자기들이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 세부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국방부는 면밀히 주도 면밀히 살피고 있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을 이제 세우신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 국방부의 지금 이재명 정부 국방부의 대북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대북 전략은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9.1 군사 합의에 대해서 복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낮은 단계부터 네. 뭐 이렇게 일단 방송 중단 또 유해 발굴 재개 뭐 이런 또 대화 낮은 단계부터 한반도의 그 얼어붙은 상황을 좀 풀어야 되지 않냐. 상호 신뢰를 네, 상호 신뢰를 구축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금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응한 조건을 보고 우리도 대응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국정원에서는 또 이런 자료를 냈어요.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다. 뭐 국방부 장관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북미 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북미 대화 가능성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라도 기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내일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누리듯이 북미 대화는 아마 저는 언젠가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한번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예. 싶은데 먼저 일본이에요. 먼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보시죠. 예. 바로 저 사진입니다. 지난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전 이제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인데 이게 신임 국방상이죠. 국방상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 이게 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두 분께서 어떤 얘기 좀 나누셨습니까? 그동안에 한미 관계에 있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국방 정책과 외교는 전통적으로 일동맹 삼친선입니다. 일동맹 삼친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동맹, 한중로는 이제 북중로요. 북중로는 이제 친선 관계인데요. 우리가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폭넓게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에도 서로 간에 이제 우리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군사 협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안보 협력 관계는 긴밀히 유지하자.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까지 서로 간의 의견은 일치를 보았고 네. 양국이 서로 간의 왕래까지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또 보이는 모습들이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가지고 저도 저기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테면 과거사의 문제 이런 문제를 그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교토 삼굴, 그러니까 지혜로운 토끼가 굴을 3개 팔고 전략 전술을 잘 짜듯이 그런 교토 삼굴의 정신적인 자세로 항상 일본을 바라보고 또 왼손 오른손 왼쪽 오른손을 다 응시하면서 또 머리로는 다른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일본이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 전략 전술을 구사하면서 일본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촘촘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루어진다 라이브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이슈가 됐던 주요 국방, 안보 쟁점들 집중적으로 분석 전망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방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4시간) 365일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장군을 40명을 동시에 바꾸고 중대령을 다 바꾸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장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평일에 3만 원 받고 있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5만 원 받고 있는데 지금 군은 2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나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어렵게 모신 만큼 지금부터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네. 100일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가장 힘을 쏟았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오염된 군 그리고 일부 누적된 이런 문제들을 청산하는데 온 힘과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서 네. 헌법소와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제복임 시민으로서의 그 확립 자세 네. 이런 문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5선 국회의원이시고 그래서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에 64년 만에 네, 처음으로 문민 국방부 장관이에요. 네. 그러면 문민 국방부 장관 이전 장관하고 뭐가 다르냐? 국방 철학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떤? 국방 철학은 확고부동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출된 권력이 우리 군을 통제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전 정부, 윤석열 정부나 전 정부는 우리 군이 대통령에 충성한 군대였다면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한테 충성하는 군대를 만드는 데 큰 일단 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누적된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청산, 네. 또 오염된 이런 계엄의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모멘텀을 만들어냈고 또 그런데 지금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번 국감 때도 보면 야당 의원들이 막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인사예요. 군 인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늦어지는 거고 언제쯤 할 생각이 있어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삼성 장군, 네. 3스타 인사가 창군 이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가 굉장히 적체돼 있고 누적돼 있고 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가 있어가지고 일부의 정치 군인들이 그에 개입되면서 여러 가지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현미원으로 바라보고 또 많은 경우로 멀리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적된 것을 다 정리하고 나서 올바르게 가야 된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런 네. 기조하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금일간 곧 발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 11월 달 인사가 삼성 장군 인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각 군 본부장과 군단장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계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의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초 일이니까요, 인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빨리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아주 촘촘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규모도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곧 단행할 거다. 예. 인사를 단행할 거다고 하셨는데 규모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보면은 하나회 해체 이후에 최대 규모 인사가 날 거다. 진짜 그런가요?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 후목 불가조란 말 있지 않습니까?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다 도려내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문제된 사람들은 다 드러내고 새로운 군의 진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촘촘히 바라보고 또 앞뒤 정확히 측정해보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사 원칙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사 기준이고요. 흔들림 없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합참 의장이 합참 소속 장군들 전원 교체할 것이다라고 이제 또 언론에서 나왔고 국방부에서는 야, 권한은 인사권은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 거지 무슨 합참 의장이 전원 교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군은 2년 주기로 보직을 교체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보직 교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인원들이 보직 교체 시기에 맞춰서 인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장군들도 중요하지만 군에서는 사실 초급 간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ROTC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예. 하사나 소위 등 초급 간부 이게 처우 개선 시급한데 처우가 너무 낮고요. 미래가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직접 보시죠. 네. 군 부사관 충원율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저겁니다. 이제 선발 정원이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채웠느냐. 2020년 정원의 95%를 채웠던 육군 부사관이죠. 2023년 4년 지난해에는 42%로 절반에도 못 채웠고요. 같은 기간에 옆에 보면은 뭐 해군, 그다음에 공군, 해병대 다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정부에서 이 병사 월급을 205만 원으로 올려줌으로써 부사관하고 별 차이가 없는 하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은요 소대장한테 간식 사주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구 절벽 시대에 있고 충원율이 근데 사실 중사 상사는 거의 편제 충원율이 99% 98%입니다. 이제 하사만 좀 충원율이 낮고요. 네.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여건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저는 획기적으로 부사관과 초급 간부를 같은 직렬 사이에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수준을 올려줘야겠다. 그래서 이것은 중견기업 이상의 복지와 급여 체계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군이 상당히 앞으로 힘들어지겠다 해서 획기적인 급여 체계와 복지 여건을 지금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는 병사가 205만 원 되기 전에는 병사와 하사와 월급 차이가 180만 원 났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해줘야 우수한 자원이 군문에 들어와서 맞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을까. 군인은 경찰은 치안을 지키는 조직이지만 군인은 나라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수호하고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고생하고 전후방 격오지에서 애쓰는 이 우리 부사관과 또 그 초급 장교 간부들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이 급여 체계에 동의를 해주시고 또 이해와 설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2023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11만 8천 명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1년 6개월, 18개월 병이 계속 복무기간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20년 그들이 청년됐을 때 가면은 아마 17만 8천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17만 8천 명이 되면은 보통 우리가 현역 입영률이 90% 봤을 때 약 16만입니다. 16만 명. 16만 명인데 병사들이. 네. 그럼 이제 직업군인을 간부와 장교를 19만 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35만 명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15만 명에 대해서는 민간 군사 요원이랄지 네. 또 전투 예비군이랄지 이런 것으로 좀 충원해서 50만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단 같은 경우도 제가 다닐 때 사단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학과 경제 시스템을 이루어서 AI 기반으로 한 과학과 경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의 경제작전이 선형의 개념이었다면은 지역 방어용으로 바꾸고 네. 전방 전체는 이제 과학과 경제 시스템으로 알고리즘을 집어넣은 그 AI 시스템으로 그게 이제 해서 스마트 강군하고도 관계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의 국방부 예산을 8.2% 또 국방비 방위력 개선비를 13% 대폭 올리고 아마 단년도에 6조 이상 국방비 예산 올린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주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부사관과 간부의 그 급여 체계는 획기적 변화를 지금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요. 군대 내에서 이거 좀 안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군대 보낸 이제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야, 우리 아들 참 몸 건강하게 제대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고 대책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참 뼈아프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자살률은 동년 대비 작년에 비해서 38%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군의 사고 문제도 자살이나 사고 문제도 사회의 병리 현상이 군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도 사회하고 경계선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군이 그런 사고 문제는 어떤 그 매너리즘에 좀 빠져가지고 정확히 플랜 2C 책 계획과 점검과 그다음에 확인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지금 주안점을 둬서 부대 정밀 진단 및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다 취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선 국회의원인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도 있고 군대 용어라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군사 용어 어렵습니다. 군사 용어가요. 예. 근데 이제 상임위를 국방위 상임위만 한 15년 하셨다면서요? 예. 16년째 되나요? 예, 이제? 예. 그게 이제 많이 도움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스위스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있는 것은 네. 세계 어느 나라나 국가가 제1 안보가 제1 덕목이다. 그래서 스위스가 내륙국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있는 거다. 어느 나라나 국방을 소홀히 하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관되게 국방위를 했던 것입니다. 또 좋은 소식은요. 네. 요즘 보면은 K-팝 이제 뭐 인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K-팝 못지않게 우리 K-방산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 같은데 우리 K-방산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가성비가 좋습니다. 높고.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그걸 잘 못 맞추는데 적기에 상대국이 원하는 날짜에 적기에 납품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 거기도 후속 군수 지원도 똑바로 해주고요. 교육 훈련 체계도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를 가니까 우리 국방 의료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국방 의료 체계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더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까지 그 나라의 맞춤형 전략을 세워서 저희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산 수출이 상당히 국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사실 18세기 제국이었던 나라들이나 제국이 꿈꿨던 나라들이 다 1, 2, 3, 4, 4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네. 중국.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 내에 지금 4위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4위를 목표인데 사실 5위부터 8위까지가 우리가 8, 9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수준으로만 나가면은 얼마 안 가서 중국을 제치고 사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방이 소비가 아니고 생산이고 국가 산업 원동력의 하나의 성장 엔진이다. 이렇게 돼가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간단하게 무기 잘 만들고 이거 수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의 새로운 브랜드, 국가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아주 그게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매주 방산 수출을 확인도 하시고 네. 또 체근도 하시고 군사 외교력도 많이 좀 키워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상대국과 그런 내고 협상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장 뜨거운 게 언론에서 보니까 카나다 잠수함인가요? 네. 그게 이제 독일하고 경쟁하는 것 같던데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지요. 캐나다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전략 전술을 잘 짜서 그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디가 가려운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나라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은 약간 비교 아래에 있다가 비교 위로 지금 올라오는 이런 단계입니다만 내년 초에 결정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물경 62조 정도 됩니다. 네. 캐나다 수출권이. 엄청난 대박이네요. 예, 땅에는요.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기술력과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캐나다 총리나 그 장관들이 오셔가지고 네. 산업 현장에 조선소도 가보시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직접 백문이 불의 일견처럼 직접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성 높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워낙 뜨거운 이제 국방안보 저희가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끝으로요. 미처 네. 못다한 말씀 아니면 꼭 이것만은 시청자,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불법 계엄 이후에 누적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번 8월달, 10월달 한미 양 정상이 연거푸 연이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내고 또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더욱더 공고해지는 그런 가운데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엄으로 오염된 우리 일부의 정치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부분의 군인들은 군문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군에서 잘못이 있거나 이런 모든 문제는 저 장관한테 책망을 돌려주시고 또 사소한 것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께서 박수와 응원과 칭찬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사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않는 군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분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먹고 잘할 수 있는 군이 되도록 국방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은 지금 새로운 역할 조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힘은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에 기반합니다. 핵심은 한미 양국이 원하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은 강요가 아닌 조화와 협의에서 나옵니다. 국익과 동맹이 공존하는 길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뤄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